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설계를 도와드릴 정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자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건 당연한 의무지만 몰라서 내는 세금은 무척 아깝죠. 특히 세금은 실질적인 수익과 직결될 때가 많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세금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시대를 뛰어넘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시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처럼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고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실 이 둘은 같은 일인데요. 편의상 신고 기간을 분리했을 뿐이죠. 다시 말해서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세율이 종합소득세율입니다.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이 벌면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받는 이자, 그리고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은요,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4%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어떨까요? 네, 그때는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하죠. 자,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금융소득을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외에도 우리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내시죠. 보유하고 계시면 재산세,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 내십니다. 또 팔 때는 양도세, 퇴직금 받으면 퇴직소득세, 또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때도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죠. 자, 어찌 보면 우리는 정말 세금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어떤 경제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세금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미리 예상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습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행 예금 만기 때 받는 이자에도 15.4% 칼같이 떼어가는 이자소득세가 아깝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절세용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맨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셔야 되는데,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 줍니다. 대신에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고, 만약에 중도 해지하셔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분이 있다면 그분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합출자금입니다. 상호금융조합 그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가입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다만 조합의 경영 실적에 따라서 배당이 달라지고 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저축성 보험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일시납은 1억 원, 적립형은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요즘 관심이 부쩍 늘어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이 ISA는요, 예금이나 주식, 또 펀드, 리츠, ELS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일종의 계좌, 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만약에 이 한도를 넘어갔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그때도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9.9%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상품보다 절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년 2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월 또박또박 들어오는 월세 받는 게 많은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그러나 임대소득 역시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자칫 눈앞에 월세에만 신경 쓰다가 소득세라든지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비용을 놓쳐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과세하느냐? 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세 대상인 것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도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본인 집을 월세 주고 다른 집에서 전월세로 사시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월세 수입이 있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2주택은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만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인 분도 계시죠? 자, 이럴 경우는 월세는 물론이고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 산출해서 과세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소득을 고려하실 때는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 전월세 형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을 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만 보시겠지만 사실은 매월 지급되는 이 국민연금에도 연금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령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1년도까지 불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로 받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2002년도 이후에 불입한 연금보험료로 받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 연금 수령액이 월 120만 원인데 이 중에 2002년도 이후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원천 징수되는 세금은 약 2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이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월 64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비과세로 지급합니다. 살아있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 증여, 사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이 증여와 상속은요,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과세 역시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시고 했던 일들이 나중에 정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증여를 하실 때는요,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구간별로 10%에서 최대 50%의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리셋됩니다. 즉 10년이 지나면 이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세를 줄이면서 증여를 또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증여하는 재산에 따라서도 유불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향후에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를 만한 재산을 먼저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여를 했을 때는 면세점 이하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 놓는 것이 향후에 증빙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여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맺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효도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가족들끼리 충분히 상의하시고 또 효과적인 대안을 도출한 다음에 실행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세금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